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아들 정작 제 곁을 지킨 건 사위였습니다. 결국 42억의 주인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정호는 새벽부터 무릎이 강하게 저려오는 느낌에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순간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진 그는 손끝이 저릿해져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집안에는 정적만 가득했죠. 정호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휴대폰을 손에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허공을 더듬기만 했고 그는 다시 바닥에 팔꿈치를 짚어 힘겹게 기어갔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숨소리는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겨우 휴대폰을 손에 넣고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시야가 흔들려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호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힘으로 도움 요청 버튼을 눌렀어요. 그가 쓰러진 채 누워있는 동안 그의 집 앞 골목에서는 조용한 아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응급차가 도착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원들은 집안 곳곳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재빨리 정호의 상태를 살폈어요. 혈압은 불안정했고 숨은 얕게 들숨을 반복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신속하게 들 것을 준비해 정호를 밖으로 옮겼습니다. 근처 주민 몇 명이 사이렌 소리에 문을 열고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지우는 며칠 전에도 정호가 넘어질 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를 향해 한 발 다가섰어요. 대원들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 통화 연결 불가를 반복했습니다. 그 시각 아들 성우의 휴대폰은 회사 책상 위에 뒤집힌 채 진동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를 태운 구급차는 골목을 빠져나가며 결국 사위 준석에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호가 입원한 병실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조용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침대 옆에서는 심전도 기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정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장에 머물러 있을 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아들 성우와 며느리 은미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안부보다는 서둘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은미는 작은 쇼핑백에서 요양원 브로셔 여러 장을 꺼내 정호의 침대 옆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브로셔에는 가성비 요양케어, 저비용 장기 입원 같은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설명서를 넘기며 비용 계산을 휴대폰으로 빠르게 확인했고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병원 직원에게 물었죠. 정호는 아들 부부의 움직임에서 진심보다는 정리를 서두르는 태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사위 준석이 도시락과 갈아온 과일 주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준석은 테이블 위에 브로셔를 확인하자마자 표정을 굳히고 조용히 정호의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은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준석에게 브로셔를 다시 집어들라 했습니다. 그녀는 비용과 편의를 강조하며 요양원 입소를 가족 모두가 편해지는 선택으로 설명했어요. 반면 준석은 정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돌봄과 안정이라며 요양원 입소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우는 두 사람의 의견 충돌에 불편함을 느끼며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죠. 병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간호사가 회진을 위해 들어오자 분위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간호사는 준석이 거의 매일 병실을 지켰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사위의 헌신을 확인해 주었어요.
반면 아들 부부의 방문은 드물었다는 말이 은근히 드러나 병실 분위기는 또다시 뒤틀렸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세 사람의 태도를 지켜보며 마음속에 저울이 기울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준석은 정호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지금 당장은 이동보다 회복이 우선이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성우와 은미는 브로셔를 가방에 넣으며 정호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 안에서 확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정호가 태어난 지 이틀 뒤 골목길에는 비 예보가 없던 이른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짧은 산책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전봇대에 몸을 기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끄러지며 그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 지우는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정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즉시 사위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석은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에 남아있던 서류를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는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간호사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정호의 혈압 변동이 심해져 당분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가족에게 정기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죠. 정호는 침대에 누워 자신을 옮기는 의료진의 손길을 천천히 느끼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준석은 회사 일정도 뒤로 미룬 채 정호 곁을 지키며 필요한 절차를 챙겼습니다. 그는 의료비 계산서 일부를 대신 결제했고 간호사와 상담하며 정호의 앞으로의 치료 일정을 정리했어요. 반면 아들 성우와 며느리 은미는 여전히 방문하지 않았고 전화로만 상황을 물었습니다. 성우는 회사 회의가 겹친다며 병원을 찾지 못했고 은미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이유로 문병을 미뤘습니다. 이런 소식은 병실을 오가는 간병인들과 보호자들의 입을 통해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병실 옆자리를 쓰는 할머니와 그 보호자는 준석의 헌신을 칭찬하며 정호에게 위로를 건넸어요. 반대로 아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쉬움과 실망이 섞여 조용히 병실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정호는 벽 너머 들리는 작은 목소리들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쓰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앞으로 누구에게 자신을 맡겨야 할지를 하염없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언젠가 결심으로 이어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박정호가 태어난 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이 돌아온 흔적 대신 낯선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오랜 세월을 버틴 듯 떨렸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낡은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젊은 시절 직접 발품을 팔아모았던 토지 등기 권리증들을 꺼내어 하나씩 펼쳐보았죠. 서류 곳곳에는 20년 전 분양받은 땅, 개발 예정지 근처의 작은 필지, 임대 수익이 나는 상가 문서 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자신의 재산이 이미 수십억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산을 숨겨온 이유였던 가족 간 갈등과 친척들의 탐욕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묵묵히 지켜준 사위 준석의 모습이 떠오르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마음이 선명해졌어요. 정호는 거실로 나가 불이 꺼진 채 조용한 집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결정을 혼자 준비할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비밀스럽게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 김 과장은 정호의 나이를 보고 상속 관련 절차를 신중히 설명했어요. 정호는 이번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하며 새 유언장의 필요성을 조용히 밝혔어요. 법무사는 예상치 못한 큰 규모의 재산 목록에 놀랐지만 규정에 맞춰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유언장 조건에 사위 준석에 대한 상속 우선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특약 조항도 함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문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상황을 담담하게 상상했어요. 그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서류 작성이 모두 끝나자 그는 묵직한 봉투를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봉투를 금고에 다시 넣으며 곧 시작될 복수의 날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오후 박정호가 혼자 있는 집 앞에 아들 성우와 며느리 은미의 차가 갑작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성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은미는 준비해온 큰 쇼핑백을 내려놓고 요양원 입소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며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장식장 위에 쌓인 상자를 보자마자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하며 마음대로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은미는 무심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토지 매입 계약서와 임대 수익 내역이라는 글씨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미는 숨을 들이킨 채 서류를 들고 성우에게 달려가 조용히 내용 일부를 보여주었어요. 성우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넘겼지만 금액과 소유 구조가 확실하다는 걸 확인한 뒤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류 더미를 펼쳐놓으며 재산 규모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자 성우의 표정은 당혹에서 욕심으로 급격히 바뀌었죠. 은미는 곧장 정호가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걱정하는 척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에게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요양원 대신 집에서 모시는 방안을 언급했어요. 두 사람의 태도 변화는 지나칠 정도로 급작스러워 정호는 속내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억지 미소로 대답하며 브로셔를 들고 왔던 지난 날을 떠올렸죠. 그는 아들 부부의 손길이 달라진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성우는 금고를 자연스럽게 흘깃거리며 재산 관련 이야기를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정호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은미는 혹시 필요 없는 서류가 더 있는지 정리하겠다며 주변을 기웃거리며 상황을 탐색했습니다. 정호는 일부러 무심하게 행동하며 두 사람이 더 깊게 탐욕을 드러내도록 유도했어요. 아들 부부는 금고를 열어볼 기회를 노리며 집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계획을 논의하듯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집을 나섰고 정호는 문이 닫히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정호는 다음 날 저녁 가족 모두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되자 아들 성우와 며느리 은미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차림으로 서둘러 도착했어요. 사위 준석과 딸 미영도 함께 들어왔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이미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죠. 준석은 장인의 얼굴빛을 살피며 혹시 몸 상태가 나빠진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반면 성우와 은미는 봉투가 재산 관련 서류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지난 입원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위가 매일 병실을 지키며 생활까지 챙겨준 사실을 언급했고 병실을 떠났던 날들의 풍경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성우 부부는 불편해하며 자신들도 챙기려 했다는 변명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정호는 변명조차 끝나기 전에 테이블 위 봉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를 연 순간 가족들은 유 원장 사본과 재산 내역이 적힌 문서를 확인했어요. 그 문서에는 상속인이 사위 이준석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성우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은미는 경악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날 아들 부부의 태도와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밝혔어요. 정호는 삶의 마지막 선택은 자신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준석은 예상치 못한 내용에 당황하며 장인의 결정을 번복하라고 말리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결국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게 아니냐며 법적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아들 성우는 유 원장을 손에 움켜쥔 채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문서가 효력이 없을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정호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였어요. 정호는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차분히 언급하며 필요한 절차가 모두 갖춰져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은미는 문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주변에 퍼질 이야기를 걱정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이웃 주민 몇 명이 가족회의로 모인 차량을 보고 웅성거렸어요. 최근 병실에서 퍼졌던 이야기들이 동네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웃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죠. 성우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아들 부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조용히 성우의 손에서 문서를 되돌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호는 사위의 행동을 보며 스스로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마음속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은미는 손에 들린 가방을 꽉 쥔 채 집을 둘러보며 자신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실감했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여준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억울함만 쌓아갔습니다. 정호는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오래 묵혀둔 상처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결정을 지지하며 정호의 옆에 앉아 상황을 정리할 준비를 했어요. 정호는 이제 남은 건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는 일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웃 한 명이 나가던 성우 부부를 보고 고개를 젓는 모습이 살짝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성우는 그 시선들을 버티지 못하고 발걸음을 서둘렀고 은미는 뒤에서 그를 따라가며 억눌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에는 정호, 준석, 미영만 남았고 공기 속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남은 결정을 준비할 마지막 용기를 되새겼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박정호는 사위 준석과 딸 미영의 집에서 조용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준석이 준비한 죽과 따뜻한 차가
식탁에 놓였고 정호는 그 식탁에서 하루의 기운을 차분히 채워갔어요. 그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으로 회복되었고 병원 검진에서도 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준석이 정호를 위해 마련한 작은 평상과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정호는 이곳에서 햇살을 즐겼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정호가 더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따뜻한 안부 인사를 자주 건넸어요. 예전 병실에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호를 보며 사위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우 부부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뒤늦게 사과를 시도했지만 정호는 담담하게 일정한 거리만 유지했어요. 그는 상처를 다시 키울 생각이 없었고 대신 진심을 보여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석은 장인의 건강이 안정되자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시 정호의 생활환경 개선에 사용했습니다. 정호는 새로 꾸며진 방과 평온한 집 안 분위기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정호는 준석과 함께 병원 재검사를 다녀오며 지난날의 선택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리려 했던 기억보다 자신을 지켜준 손길들을 더 오래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준석과 미영은 정호가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정호는 종종 집 앞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어요. 사람들은 그를 운이 좋은 어르신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정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것은 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과 스스로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정호는 평상에 앉아 고요하게 흐르는 시간을 바라보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배신이나 계산 속에 갇힌 가족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가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저녁 준비를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정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평온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자신이 선택해 얻어낸 마지막 복수의 완성이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